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 곧바로 상황이 나빠지는 일이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가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미국의 얀센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명하다가 고액 출연료를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TBS는 김씨 출연료는 뉴스공장 연간 수익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냈는데 연간 수익의 10%는 약 7억 원이었습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의무화 법안에 박원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진선미, 남인순도 함께의 논란입니다. 유치원생 학부모들은 니네들이나 성교육 좀 제대로 받으라며 성추행범을 찬양했던 자들이 불필요한 법안만 쥐어짜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광복회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김인용 광복회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복회는 김인용 회원이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는데 네티즌들은 광복회 명예를 실추시킨 건 대놓고 집권 여당 편에 서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목을 맨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외압으로 인해 중단됐다는 수사무마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리는 징크스란 외래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합니다. 일종의 미신인데 특히 스포츠 선수들 중에 이 징크스를 예민하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참 많죠.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18번의 우승 경력을 가진 전설적인 골프 선수 잭 니클라우스는 자신의 주머니에 반드시 동전 3개를 넣고 경기에 임했다고 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무려 1,300억이라는 엄청난 장기 계약을 맺은 강타자 지한비는 끈팬티를 입고 경기에 나선 걸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징크스란 단어를 긍정적, 부정적 상황에 모두 쓰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선수들은 무슨 행동을 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긍정적 믿음이지만 반대로 무슨 행동과 말을 할 때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부정의 의미로도 징크스란 단어는 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징크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와 관련해 문재인이 긍정적 전망을 내놓으면 곧바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바로 3일 전인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발 얀센 접종 중단 파동이 터졌죠. 지난 2월 문재인은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한 직후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9일엔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 확진자 수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기도 했었죠. 이 밖에도 문재인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됐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빠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OECD 37개 국가 중 제일 늦은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전 국민의 2.3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문재인이 코로나와 관련한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부는 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국민들은 오늘도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정부는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백신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큰 소리를 쳐왔고 올 11월이면 전 국민 집단 면역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문재인이 직접 백신 수급 상황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자신한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상은 어떨까요? 강추천 기자의 리포트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미국 내 얀센 접종 중단 사태에 대해 우리에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화이자 모더나 6억 회분이 있다며 100%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백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화이자의 엘버트 블라 CEO는 미국에 5월 말까지 공급하기로 한 백신 공급량의 10%를 더 공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3월 말 1억 회분, 5월 말 1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미 정부와 계약했는데 물량 10%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모더나 역시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5월 말까지 1억 회분, 7월 말까지 1억 회분을 미 정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외 지역 공급망은 미국보다 구축이 1분기 정도 늦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고도 했지만 미국 우선 배정 원칙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는 올 3, 4분기에 총 950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데 정부는 이 중 500만 명분 이상을 3분기에 공급받는 협상을 화이자 측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얀센 파동에 따른 미 정부의 수급 확대 움직임으로 협상의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모더나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문재인과 모더나 CEO의 화상통화 이후 5월부터 2천만 명분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도입 예정된 물량은 거의 없고 3분기에도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조차 여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신생 기업입니다. 스위스 운자사가 스위스 미국에서 위탁 생산하는데 당장 미국 유럽에 공급해야 할 물량이 많고 생산 설비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조기에 다량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때문에 올 3분기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를 대다수 국민에게 접종한다는 정부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제약 회사에서 먼저 우리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아우성이라며 백신 공급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연말이 다가와도 손에 쥔 백신은 없었죠. 그때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한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 수시로 바뀌는 탓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정부가 안전성이 일찍부터 검증된 화이자 모더나를 조기에 충분히 구매하지 못한 점은 두고두고 뼈아픈 대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혈전 사태에서 불거진 백신 파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겠죠. 정부가 백신 파동과 관련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작년 한 해 K방역 홍보와 K백신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백신 기술이 더 좋은 미국 등이 개발한 백신을 조기에 구매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실제로 움직인 것은 작년 6월부터입니다. 이땐 다른 국가들이 속속 화이자 모더나와 구매 계약을 했거나 계약이 임박했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뎠습니다. 정부의 당시 논리는 백신이 안전한지 모른다. 천천히 사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국내 백신 개발 박차를 주문한 문재인이 작년 9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해 두라고 지시하자 그제야 구매의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뤄진 첫 백신 계약은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저개발 국가들의 백신을 분배하는 목적으로 만든
코백스와의 계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작년 11월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가 먼저 계약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이때도 상용화하지 않은 백신은 신기술이고 가격이 비싸다며 계약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화이자 모더나에서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화이자 모더나와의 계약은 작년 12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그 이후 백신 조기 확보 실패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정부는 결국 확진자가 적어 백신 의존도를 생각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어느 정도 백신 계약이 체결됐던 작년 말부터 또 태도를 바꿨습니다. 백신 정책 비판 등에 대해 돈 없는 흔들기라고 했고 우리는 충분히 백신을 확보했으며 접종 시기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이라고 오히려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47일째인 엊그제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23만 명으로 전 국민의 2.39%에 불과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갈 길을 잃고 허둥지둥 헤매고 있는 문재인을 향해 국민을 오도하는 백신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동맹국이자 자유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협조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신 대란의 국가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며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700명 안팎이며 양성률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고 미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허가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했고 노바백스 백신의 안전성 검증은 미승인됐다며 우리가 2분기에 들여온다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은 도입이 지연될 가능성이 보인다. 우려하던 백신 대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친 후 단 3일 만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눈앞에 백신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던 대한민국이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3분 만에 예약하고 다음날 집 근처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미국, 마스크를 벗고 쇼핑과 단체 모임을 시작한 영국, 집단 면역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검토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에게는 꿈같은 얘기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현실 왜곡을 넘어 국민을 오도하는 희망 고문을 즉각 중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BS가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 김어준을 섭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TBS는 구두 계약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해명마저 거짓이라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하나 감싸기 위해 거짓말까지 줄레비로 늘어놓는 공영방송의 모습인데 공영방송이라기보단 김어준과 공범방송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야 할 듯합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TBS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인 KBS와 EBS도 구두 계약으로 외부인을 섭외하고 있는지 파악해봤습니다. 그런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15일 공개한 KBS와 EBS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양사는 100% 계약서를 쓰고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BS와 같이 세금 지원을 받는 KBS와 EBS 측은 고용보험법과 문화체육관광부 양식 등을 따른다고 밝혔는데 앞서 TBS가 업계 관례라고 윤한홍 의원실에 해명한 것과는 정확히 배치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 등 계약서 원칙을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어준 외에도 TBS 프로그램 진행을 계약한 외부 인사는 얼굴을 보기만 해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주진우와 그리고 가수 이은미 씨 등 10명에 달합니다. 앞서 TBS는 서면 계약을 도입 중이라며 김어준과의 구두 계약이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업계 관례라는 TBS 해명과는 달리 KBS와 EBS는 계약서를 작성 중이라며 김 씨가 본인 명의 회사로 거액 출연료를 계약서조차 없이 받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정상으로 보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구두 계약뿐만이 아닙니다. 김어준이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1인 법인을 통해
TBS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김어준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세무사는 억대 연봉을 받는 사업가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지방세까지 최대 50% 이상의 소득이 날아갈 수 있어 1인 법인을 흔히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준은 1인 법인을 통한 편법적 세금 납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어준은 1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 법인은 제가 방송 관련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설립한 건데 여차저차해서 사업을 결국 안 하기로 했고 그 여차저차 사정은 뭐 사적 영역이나 밝힐 필요가 없고 또 그것도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한 건 그래서 불법, 탈루, 최소한 뭐 편법적인 절세 시도 이런 게 있냐 세금 문제 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안 내려고 다른 방법을 쓴 거 아니냐. 예. 이게 출발점 아닙니까?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예.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어떤 의도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 에너지로 내곡동 취재, LCT 취재 같은 거 하시길 부탁드리고 생태탕으로 생떼를 부린 자의 말을 신뢰하기란 참 쉽지 않죠. 김어준이 꼼수를 부려 탈세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파헤쳐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출연료를 받는 자가 세금을 성실히 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비도덕적인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김어준이 만약 하루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을 경우 올해 TBS FM 방송 제작 및 운영 관련 전체 예산의 최소 6.6%에서 최대 13.2%까지 독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TBS인지 김어준을 위한 TBS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TBS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FM 방송 제작 및 운영 관련 예산으로 약 39억 4,636만 원이 책정됐고 김어준 출연료도 이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TBS 홈페이지에 명시된 FM 방송 프로그램이 16개인 점을 고려하면 김어준 출연료로만 상당한 비용이 쏠리는 셈입니다.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이 거세지자 TBS 교통방송은 반박 자료를 내다가 말실수를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TBS는 15일 김씨 출연료는 뉴스공장 연간 수익 약 70억 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냈다가 뉴스공장 제작비가 총 수익의 10%에 못 미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출연료 공개가 어렵다던 TBS가 지들 스스로 김어준의 출연료가 연간 수익 70억 원의 10%인 7억 원이라고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김어준의 고액 출연료를 사실상 인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재빨리 문구를 수정해버린 건데 누가 작성한 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참 양심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들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어린이집 원생과 유치원생들에게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현재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 실시하는 교육인데 시민들은 개념 정립이 명확하지도 않은 성인지 교육을 어린아이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성인지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성인지 교육 지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같은 당 진선미, 윤미향, 김민석, 이수진, 남인순과 정의당 심상정, 열린민주당 최강욱 등 18명이 서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가운데 진선미와 남인수는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주도해 논란이 된 인물들이죠. 또한 윤미향은 보궐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일 SNS에 박원순 시장 체제 10년이 참 좋았다 라고 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틀 전엔 박원순 초상화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죠. 이런 자들이 성인지 교육을 추진한다고요?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유치원 아이들이 아니라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바로 너희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그 아이들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성인들이 받고 있는 그 똑같은 교육을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대체 왜 받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는 14일 기준으로 4천여 개가 넘는 의견이 올라왔는데 대부분 해당 법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 시민은 아이 엄마로서 절대 반대한다며 젠더 관점에서만 여성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현상을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 구도로 바라보는 교육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여성계 편의에 맞게 엿가락처럼 해석 가능하도록 갖다 붙인 불명확한 개념이 성인지라며 당신들 입맛에 따라 국민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싶은 모양인데 전혀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미래 세대의 머리에 때려박으려는 폭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우리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 독립유공자 후손 김임용 씨에 대해 광복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상을 줘야 할 분에게 뭐하는 추태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지난 13일 김 씨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광복회는 통지서에서 김 씨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 멱살을 잡은 사건과 관련해 광복회장 및 광복회, 광복회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복회장의 명예가 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참 의문입니다. 상벌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 독립유공자실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김원웅 회장의 업무 전행 등에 대해 낱낱이 소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김원웅 회장의 멱살을 잡았던 당일엔 김 회장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우라통이 터져 참을 수 없었다며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광복회 이름으로 상을 주는 등 행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또 김 회장이 추 전 장관,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과 함께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태극기는 우리 할머니가 만드신 것이라며 국가에 기증한 태극기를 유족에겐 이런 방구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 찌라시처럼 사용하는 행태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임용 씨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봉준 선생의 손자입니다. 이날 행사장에서 휘날린 태극기 중 하나인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김봉준 선생이 아내인 노영재 지사와 함께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김봉준 선생 집안은 자녀와 사위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가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이라는 자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향해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보대사 같은 김원웅 광복회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난하는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 이 둘에게 광복회를 계속 맡겼다간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우라통 터지고 상처받는 것은 물론 광복회 자체가 정치적 집단으로 변질되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미 변질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광복회 정철승 고문 변호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았던 광복회원 김임용 씨에 대해 임시의정원 의장 김봉준 선생의 손자라고 쓰여진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인데 그만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외에는 자신을 드러낼 성취가 없다는 의미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대개가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온전한 직업도 갖기 어려웠다며 그러다 보니 더러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박근혜 탄핵 무효를 외치기도 하고 더러는 광복회관 앞에서 김원웅 빨갱이라고 시위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원웅 광복회장이 민주당과 유착해서 과도한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는 것이 주된 비난인데 국가 원로인 광복회장이 정쟁에 말려들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런 우려와 지적은 나름 타당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불성설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말하는 거니 정철승 변호사야? 라고 묻고 싶은 게 광복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우원식, 안민석, 송영길에게 우리 시대 독립군 대상을 줬고 추미애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줬고 대표적 친노인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처장에게도 최재형 상을 줬고 고 김상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에게도 최재형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모든 상을 여권 사람들에게만 쏟아 부었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요. 정철실 변호사는 어불성설 이 네 글자의 뜻을 다시 제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관한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저장 용기에 담아 보관 중인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2년 뒤부터 바다로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된 이번 논란에 국내에서 다시 반일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죠. 침착한 외교적 대응과 과학적 분석을 뒤로하고 또다시 정부 여당은 국민의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려 선동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일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 불가피하게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부지 밖에 보관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중수소는 30년 정도만 더 보관하면 80% 이상은 사라지는데 일본 정부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방류를 뒤로 늦출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으로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당장 외교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미국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기준에 맞는다며 찬성한 데 비해 중국은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확연한 입장차는 단어 사용에서도 드러나는데 미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중국은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입장차에 자칫 우리나라가 중국과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이 한편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 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진 사실이었습니다. 해양 방류를 이미 결정해 놓고 방류 시기만 조율해 왔을 뿐이죠.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시하면서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일부러 모른 척한 건 아닌지 때문에 야당에서 이번 사태의 문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런 가운데 뭔가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문정부가 이미 지난해 10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인 지난 10월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작년 10월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가 미정이었고 지금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는 거죠. 작년 10월 우리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냈는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확산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 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원안위가 7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액종 처리 설비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제기준인 유엔 방사능 피해 조사기구의 방법을 사용해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치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삼중수소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체에 농축 축적되기 어려워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괜찮다고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지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일까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이 지난해 14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공식 결정한 이상 추가적 외교 협의는 건너뛰고 곧바로 마지막 수단인 법정으로 직행하란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지시였는데요. 이 또한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기댄 일종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지 강추천 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문재인이 14일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입니다.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법적 절차 개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잠정조치든 본안소송이든 그런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한국에 있다는 점입니다. 일방적 결정이라거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조차도 자료로 입증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일본이 구체적으로 해양법협약의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재판부를 설득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본의 협력 의무나 사전 통보 의무 등 절차적인 의무 위반은 그나마 쉽게 증명해 볼 수 있으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위험성을 입증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오염수와 관련한 주요 자료는 대부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협력을 구하거나 또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본이 이에 협력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국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은 후에야 가능할지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소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 중지를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 및 향후 협력을 보장하는 선에서만 마무리돼도 선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외교적으로도 일본의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점도 난제입니다. 일본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지지를 얻었고 100번 이상의 일본 주재 외교 사절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를 한일 양자만의 문제로 좁혀서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관련국과 공동 대응 및 일본과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왕 한일 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기엔 부담이 크고 혼선만 빚게 될 거예요. 일본과 오염수 처리 기술 공동 개발 등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중국 견제 방안과 함께 한반도 등 영내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스가 일본 총리를 만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일 관계를 더 강력히 다지게 했다는 것이 일본 측의 포부인데요.
실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은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 주도의 대중경제 안보 협력체인 쿼드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위협에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이 성명에 담길 전망입니다. 이 밖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미 측은 사실상의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죠. 시기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소환 요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외압으로 인해 중단됐다는 수사무마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어느 윗선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 건지 보다 면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9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중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자 진술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2019년 6월 말쯤 안양지청 형사 3부가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화를 내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애초 법무부가 검찰에 의뢰한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법무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안양지청 형사 3부가 이와 달리 출금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자 불쾌감을 내비쳤다는 것인데요. 윤대진 검사장은 비슷한 시기 안양지청에 항의성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7월 9일 안양지청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불법 출금 의혹 수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 출금 정보 유출 혐의를 받아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수사 중단 과정의 시발점이 박 전 장관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윤 검사장을 불러 외압 의혹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고 박 전 장관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15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김인수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여정아, 국민을 위해 싸우는 거다. 니네가 국민 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떠드냐. 제발 국민들 밥 3끼는 먹이고 그런 소리 해라. 무식한 것들아. 어제는 북한이 4.7 보궐선거에 대해 휘황찬란한 논평을 내놨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압승하자 북한은 우리가 후진적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김은수님 말씀처럼 여정이와 정은이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미 콧구멍만큼이라도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전앤 아메리카노님께서 남겨주신 글입니다. 우한 코로나를 수입한 정권인데 서울시 동자 방역 시행하면 문파 조선족들 등등 일부러 코로나 뿌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국민들 죽어나도 신경도 안 쓰는 친북 친중 정권 더 이상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파전앤 아메리카노님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오세훈 시장이 정부와 다른 방식의 방역을 내세웠다가 문재인 쪽에서 또 일부러 확진자를 늘려서 그것 봐라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지 않냐 오세훈 방법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대가 잘하는 건 배가 아픈 관계로 절대 견디지 못하는 정부이니 말입니다. 소개해드린 두 분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